최강의 이슬람 부대. 안녕하세요, 퍼컬처 브림입니다. 14세기에 처음 창설돼 19세기까지 존재했던 오스만 제국의 정예부대이자 술탄의 근위대, 명목상이지만 술탄의 노예, 특히 발칸 지방의 기독교 소년들을 강제 징집해 조직한 예니체리입니다. 그리고 9세기부터 역시 19세기까지 존재했던 맘루크, 노예군이란 뜻의 이들은 유럽의 기사에 준하는 이슬람 최강의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뉴페이스도 고이면 썩는다. 맘루크와 예니체리의 창설 이유는 비슷합니다. 군주에게만 절대 충성할 수 있는 뉴페이스들, 배경과 연고가 없는 나만의 엘리트 무력 집단을 만들자였습니다. 맘루크는 칼리파에게 충성했었고 예니체리는 오스만의 술탄에게 충성했었습니다. 칼리파는 이슬람의 교황 같은 존재로 우마미야 아바스 왕조에 의해 세습되다 여러 과정을 겪으며 실권을 잃고 술탄의 지배권을 승인하는 대신 그들의 비호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본 천황과 쇼군과의 관계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맘루크 출신의 술탄에게 정당성을 주기도 했죠. 네, 처음의 의도와 달리 연고가 없던 노예부대가 자신들의 왕조를 열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평가가 예니체리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50년간 유지되던 맘루크 왕조가 1517년 오스만에게 멸망되고 카이로의 칼리파는 오스만의 수도 이스탄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제국 내외의 무슬림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기 위해 카이로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파로부터 칼리파권을 선양받아 이후 오스만의 술탄은 칼리파를 겸하게 됩니다. 맘루크의 시초는 중세 이슬람의 황금 시대로 불리우는 아바스 왕조입니다. 8대 칼리파 무타심은 중앙아시아에서 끌려온 어린 투르크 노예들을 특수훈련시켜 근위대를 구성했습니다. 기존 세력과 연결되지 않은 뉴 페이스들이었기에 이들은 자력으로 권력을 가질 수 없었고 칼리파에게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리파는 이들을 아랍인 군인들보다 더 신뢰했고 이후 아랍인은 군대 주력에서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맘루크 왕조나 이들을 무너뜨린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의 실세였던 것을 보면 투르크족 한 주먹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스만의 정예 예니체리는 또 투르크족이 아닌 게 재밌네요. 예니체리의 등장 배경에는 몽골이 있습니다. 1258년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바그다드를 함락시키자 대규모 이슬람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은 오스만으로 흡수됩니다. 군주의 입장에서 당장은 세력이 커지겠지만 이들이 세습적 권력을 가지는 걸 경계해야 했죠. 이 고민으로 14세기 술탄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조직 예니체리가 창설됩니다. 데브시르메란 터키어로 수집 수학이라는 뜻으로 점령지의 기독교 가정의 소년들을 징집하는 시스템인데 맘루크 선발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데브시르메 출신들은 결혼이 허락되지 않는 술탄의 노예였습니다만 맘루크와 마찬가지로 엘리트층으로 육성됐습니다. 따라서 제국 내 최하층인 기독교 신민으로 살 바엔 출세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길 중 하나였기에 나중엔 징집에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만 면제 기준이 따로 있던 것을 보면 역시 반발이 더 심했겠죠. 맘루크도 그렇고 굳이 이교도 가정의 소년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슬람에선 같은 무슬림을 노예로 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브시르메는 세습을 막기 위해 결혼한 자는 면제했고 터키어를 구사하는 자, 이스탄불에 거주했던 자도 면제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수염이 없거나 대머리 역시 면제였는데 사실상 탈락 같아 보이네요. 어쨌든 징집 대상 중 가장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했고 이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터키어를 배우며 각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에 적합한 자들이 보병인 예니체리와 기병 카푸클루 시파이가 됐습니다. 따지면 기병인 시파이가 더 엄선된 엘리트인데 그 때문인지 예니체리는 시파이를 질시했고 둘은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참고로 영지를 가진 티마를로 시파이와 카푸클루 시파이는 구분됩니다만 예니체리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담으로 신병들은 포경 수술을 받고 24시간 내시들에 의해 감독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맘루크입니다. 칼리파에게 신뢰를 받으며 세월이 흐르자 이들은 칼리파의 선출과 폐위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소요, 암살, 매관, 매직 등 다양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며 군벌스런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10세기부터 지방 왕조들의 독립으로 칼리파는 서서히 권위를 잃고 1258년 몽골 제국군에 의해 바그다드가 함락되며 아바스 왕조는 사실상
멸망합니다. 당시 칼리파 알 무스타심은 몽골의 명예로운 사형 집행 방식으로 자루에 넣어진 채 달리는 말들에 의해 압사했습니다. 몽골의 바그다드 함락이 당시 신흥 세력 오스만의 예니체리 창설 배경이 되었음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시기 이집트의 실질적 맘루크를 건설한 명장 바이바르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망한 알무스타심의 친척을 카이로에서 보호하며 칼리파로 추대했습니다. 맘루크는 노예였고 노예를 해방시킬 권리는 칼리파에게만 있었죠. 이로써 맘루크 왕조의 보호를 받는 껍데기뿐인 카이로의 아바스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 카이로 아바스조의 마지막 칼리프가 훗날 오스만에게 칼리파직을 양도하죠. 완전 동네 북이네요. 칼리파는 술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존재로 전락했지만 바이바르스의 노예 왕조는 명분과 구심점을 높이게 됩니다. 이슬람권의 영웅으로 평가받는 바이바르스, 그 당시 불패의 몽골 군대를 상대로 승리할 정도로 정말 최강이었습니다. 전투 이전에도 몽골군이 몇 번 패전한 경험은 있지만 그때마다 서력전을 벌여 정복을 마무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 패한 몽골 제국은 분열되어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지 못했죠. 실질적 패배입니다. 바이바르스는 젊었을 때 몽골의 포로가 돼서 노예 상인의 손에 넘어가 맘루크가 되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한쪽 눈동자가 하얗고 시력이 없는 애꾸였는데 그 때문인지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그는 이집트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 살라딘 2세의 맘루크가 되어 출세를 거듭합니다. 그러다 1250년 루이 9세가 이끄는 십자군을 만스라에서 격파하고 바그다드와 다마스쿠스를 함락시켰던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를 1260년 아이잘루트에서 역시 격파합니다. 이후엔 안티오카 공국, 알레포, 하이파, 아르스프 등 십자군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파괴하다 1277년 아나톨리아의 몽골 조지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사망합니다. 바이바르스 사망 후에도 맘루크는 아크레를 함락시켜 예루살렘 십자군을 몰아냅니다. 이때 성전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과도 붙었죠. 구호 기사단은 이후 몰타 섬으로 옮겨 몰타 기사단이 되는데 나중에 오스만의 예니체리와 또 공성전을 벌이죠. 그렇게 맘루크는 중세 최강의 기병으로 불리며 한동안 잘 나갔었지만 고이면, 썩는 법,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화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활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은 1516년 마르지 다비크에서 총과 대포로 무장한 예니체리에게 처절하게 발립니다. 8만의 맘루크 군대가 6만 5천의 오스만군과부터 90%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초기에 예니체리 역시 활을 주무기로 사용했지만 16세기에는 이미 머스킷을 사용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머스킷의 제식화는 유럽만큼 빨랐으면서 화망을 짜서 사격하는 등의 전술 개발이나 화기의 성능 향상에는 소홀히 해서 역시 고인 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마르지다비크 전투에서 패한 맘루크 왕조는 이후 오스만에게 병합당하고 그 명맥을 유지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남아 나폴레옹에게 패하기도 합니다. 비록 용맹성을 인정받아 나폴레옹의 근위대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1820년 완전히 몰락합니다. 새로운 군대라는 뜻의 예니체리 역시 초기엔 맘루크와 마찬가지로 능력 위주의 조직이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이미 우수한 자원들이었는데 오랜 기간 엄격한 신체 훈련과 각종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익힌 후 부대로 편성되었기에 최정예 부대로 인정받았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맘루크 왕조 정복, 헝가리,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등 주요 캠페인에서 예니체리는 주요 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군대에 묶여있는 데다 강제 독신 생활을 해야 하는 이들은 불만을 표출합니다. 1449년에는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켜 임금 인상을 이루어냈고 1566년에는 결혼이 허가됩니다. 초기엔 소수의 정예부대였는데 무라드 3세 이후 그 수가 10만가까지 넘어서며 영향력이 커졌죠. 게다가 1637년 데브시르메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자 지위의 세습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들끼리 더 단결하고 능력주의는 어느새 사라지게 됩니다. 태생적 동질감으로 인해 대단했던 단결심이 전투가 아닌 탐욕에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도시의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거나 거의 야쿠자 같았다고 합니다. 1621년에는 12만의 대군을 이끌고도 폴란드의 윙드 후사르를 만나 졸전을 치르게 됩니다. 잠깐, 윙드 후사르는 어쩔 수 없잖아.
이에 오스만 2세가 군사개혁을 시도하려 하지만 거꾸로 예니체리에게 암살되고 맙니다. 예니체리들은 정신질환을 앓던 오스만 2세의 삼촌 무스타파 1세를 복위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듭니다. 1807년에는 셀림 3세가 군대를 유럽식으로 현대화하려 하자 예니체리에 의해 폐위되고 또 암살당합니다. 결국 1826년 신식 군대를 동원한 마흐무트 2세에 의해 예니체리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상 백과 연고가 없는 실력 위주의 선발과 등용으로 잘 나갔지만 결국 발전 없이 권력화되어 망해버린 이슬람 최강의 기병 맘루크와 보병 예니체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사에서 비슷한 예는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왕조가 바뀔 때는 반드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과거 뉴페이스였을지라도 금세 고인물이 됩니다. 근데 예니체리는 500년 맘루크는 1000년간 존속했으니 은근 오래 버틴 거 아니야? 괜찮은 전략 아니야?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변이 피곤해집니다. 이상 어퍼컬처 브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퍼컬처.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